내 딸을 찾아주게. 박정우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갓 입사한 비서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이 건네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건 내 어릴 적 얼굴과 똑같은데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전단지 속 3살 정도 된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똑같은 눈썹, 똑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콧등의 작은 점까지. 회장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을 꿰뚫어 보듯 바라봤어요. 사실 수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 오랜 시간의 결과였어요. 한 달 전 차가운 빗물이 반지하 창문을 때리던 그 밤을 돌이켜보면 말이죠. 반지하 방은 곰팡내가 진동했어요. 벽 모서리마다 검은 곰팡이가 핀 흔적이 역력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겨울인데도 난방비를 아껴야 해서 방 안은 숨이 하얗게 날 정도로 추웠어요. 수지는 5살 딸 민지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 열이 났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었거든요. 엄마, 목이 아파요. 기침도 나와요. 민지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응, 우리 민지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수진도 어쩔 줄 몰랐어요. 아이의 열은 38도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지갑 속엔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으니까요. 벽에는 온갖 고지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전기요금 최종 독촉장, 수도요금 연체 고지서,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써서 붙인 월세 독촉 쪽지까지.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종이들이 수진을 비웃듯 바스락거렸습니다. 수진은 손끝이 차갑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벌써 3달째였거든요. 이혼 후 받기로 한 양육비는 전 남편이 연락 두절이 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이 워낙 많아서 집도 팔아야 했고 결국 수진과 민지에게 남은 건 이 반지하 전세방이 전부였어요. 엄마, 춥다. 민지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은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서 민지에게 덮어줬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자신은 떨리는 몸을 꽉 껴안고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우유도 민지에게 다 줘버렸거든요. 쌀통을 확인해 봤지만 바닥이 훤히 보였고 찬장에는 라면 봉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민지야, 일어나야지. 아침 먹자. 민지가 비비적거리며 일어났어요. 열은 좀 내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 말에 수진의 목이 메어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단순하게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줄 게 없다니. 이런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수진은 마지막 라면을 끓였어요. 스프는 절반만 넣고 물을 많이 부어서 국물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면은 모두 민지 그릇에 담고 자신은 맹맹한 국물만 마셨어요. 엄마도 면 먹어요. 엄마는 국물이 더 맛있어. 민지가 면 다 먹어. 거짓말이었죠. 수진도 배가 고팠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지만 민지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무료로 봐주는 동네 경로당에 맡긴 후 수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수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식당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 있으시는 분은 좀
갑자기 아이 아프다고 빠지시면 곤란하거든요. 두 번째 마트에서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아, 아이 때문에 안 되시는구나. 그럼 저희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수진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이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장벽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현실이 모든 곳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간 청소업체에서는 그나마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일단 이력서 넣어두시고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는 민지와 살아가기 버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낡은 코트에 구멍난 신발, 푸석해진 머리.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겠어요? 게다가 손톱도 갈라져 있고 화장품도 다 떨어져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겨우 몇 달 만에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동네 슈퍼 앞에서 수진은 동전을 세어봤어요. 2,300원이 전부였습니다. 우유 한 팩을 사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우유를 좋아하니까 수진은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민지를 데려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예전 집으로 돌아가요? 내 장난감들이 그리워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아직 5살이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 예쁜 방, 많은 장난감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응,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하지만 수진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은 민지가 잠든 후에야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이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지 때문이었죠.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민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밝게 웃어줬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토닥 해주기도 했고 엄마 힘내세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민지야, 엄마가 꼭 좋은 곳에 취직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잠든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수지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다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수지는 동네 PC방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시간당 1,000원을 내가며 일자리를 찾는 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를 요구했는데 민지를 맡길 곳이 없는 수진으로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나마 조건이 맞는 곳들은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떨렸어요. 내일 당장 집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지와 함께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계속 내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딘가에는 자신 같은 사람도 받아줄 곳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PC방에서 나온 수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별들처럼 자신의 삶에도 희망의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작은 꽃집 앞을 지났어요. 진열된 꽃들이 예뻤습니다. 언젠가는 민지에게 예쁜 꽃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좋은 옷도 사줄 수 있을 거예요.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해서 수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안에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이.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때의 수지는 몰랐어요. 정말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곧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진이 지원했던 세 곳의 일자리에서 모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청소업체에서는 다른 분으로 결정됐다는 차가운 통보만 받았죠. 민지의 기침은 더 심해졌어요.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아이를 보며 수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열제도 떨어져 가는데 살 돈이 없었어요.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민지가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쉬어가며 말했어요. 수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까지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 앞에는 집주인이 또 다른 독촉 쪽지를 붙여놨어요. 3일 내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민지를 경로당에 맡기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카페에서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트에서는 시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의 속이 쓰렸어요. 아침에 민지 우유값을 아껴서 자신은 물만 마셨거든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동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PC방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가씨, 요즘 많이 오시네요. 괜찮아요? 수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하루 1,000원씩 PC방비로 쓰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집에는 인터넷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어보니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조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에 들어온 공고 하나가 있었거든요. 정호그룹 회장 전담 비서 급구.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읽어봤어요. 정호그룹.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그 정호그룹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회사였죠. 하지만 급여란을 보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월급 500만 원, 4대 보험 완비, 각종 수당 별도. 500만 원. 지금까지 본 어떤 일자리보다 몇 배는 높은 금액이었어요. 이 돈이 있다면 민지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해주고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겠죠.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원 자격란을 읽어보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대학교 졸업 이상, 영어 회화 가능,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 비서 관련 경력 3년 이상 우대, 해외 연수 경험자 우대. 수지는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자신이 어떻게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영어는 더더욱 자신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것도 다 까먹었는데 컴퓨터도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월급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된다면, 수지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젯밤에 기침을 하며 잠들어간 아이의 모습,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던 작은 몸.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어. 수지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없었으니까요. 지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PC방에서 바로 인쇄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낡은 탁자에 앉아 이력서를 펼쳐놓고 보니 막막했어요. 빈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력란에는 정직하게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적었어요. 대학교 진학은 집안 사정상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력란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6개월, 카페 아르바이트 8개월, 마트 계산원 1년. 모두 짧은 기간의 일들이었지만 성실하게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였어요. 수지는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저는 비록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은 없지만 성실함과 책임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5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을 기를 수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거창한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이력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수지는 잠든 민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정말 좋은 회사에 지원해봤어. 혹시라도 되면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아이는 자면서도 기침을 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꼭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지는 민지를 경로당에 맡기고 PC방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하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지원해도 될까요?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했어요. 마우스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지원서를 보낸 후 3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실망감은 컸어요. 집주인은 계속 독촉을 했고 민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절망감 속에서도 다른 일자리를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수진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전화든 중요할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호그룹 인사팀입니다.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호그룹에서 전화가 왔다니. 설마 잘못 걸린 건 아닐까요?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회장비서 지원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합격하셨어요.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합격? 자신이? 정말일까요? 죄송한데,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이수진 씨 맞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실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지원했을 텐데 자신 같은 사람이 서류에서 통과했다니.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럼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시간 맞춰서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수진은 급히 경로당으로 달려가 민지를 데려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정말 좋은 회사 면접을 보게 됐어. 정말요? 그럼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래, 면접을 잘 보면 가능할 거야. 수진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피어났어요. 물론 면접이 남아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입고 갈 옷을 다시 확인하고 예상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3년 전에 산 정장이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해서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면접 연습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어요.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수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라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면접 당일 새벽 5시 수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긴장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최대한 단정하게 꾸며야 했어요. 3년 전에 산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몸이 빠져서 약간 큰 감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젯밤에 정성스럽게 다림질해둔 덕분에 그나마 깔끔해 보였습니다. 화장품도 문제였어요. 파운데이션은 거의 바닥이 났고 립스틱도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단정하게 화장했어요. 엄마, 일찍 일어났네요? 민지가 비비적거리며 일어났어요. 응, 민지야.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침을 먹으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출발해야 했는데 민지를 어디에 맡길지도 걱정이었거든요. 다행히 동네 경로당 할머니께서 일찍 와서 봐주기로 해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지 좀 부탁드려요. 걱정 마라, 아가야. 면접 잘 보고 와. 우리 민지 엄마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가방을 챙기면서 수진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할 수 있어. 민지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자. 지하철로 1시간 반을 달려 강남구에 도착했어요. 정호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수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서니 모든 게 반짝거렸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수지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움츠러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과 비교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 구두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면접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수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한 여성은 유창한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명문대 졸업장이 적힌 이력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비서 경력이 5년이에요. 전 토익 990점이고 중국어도 가능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지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수지는 조용히 모서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자신만만해 보였고 여유로웠습니다. 반면 자신은 손에 땀이 나고 있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역시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었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면접관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박정호 회장이었거든요. TV에서만 보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회장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너무 긴장해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이력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네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역시 자신에게는 무리였나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봅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은 계속 수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신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치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미 와주셨으니 질문 몇 개 해보죠.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거짓말을 해봤자 나중에 들통날 테니까요. 5살 딸이 있습니다. 혼자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도박과 술 때문에 힘들어서요. 회장의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집중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이요? 언제부터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회장이 펜을 놓고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길게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이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몇 살에 고아원에서 나오셨나요? 18살에 나와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수진의 과거에 대해 물었어요. 어떤 고아원이었는지, 왜 기억이 없는지, 가족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는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릴 때 특별한 물건이나 옷 같은 걸 가지고 있었나요? 수진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고아원에서 받은 것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긴 했어요.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나비 모양의.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회장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집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유일한 단서니까요. 회장이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들었나 싶어서요. 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조건은 부족하지만 성실해 보이고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격과 기쁨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회장도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내일 9시까지 출근하세요. 면접실을 나선 수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합격한 게 맞나 싶어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면접자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모두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자신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몇 개가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이 이렇게 밝게 보였어요. 급히 경로당으로 달려가서 민지를 데려왔어요. 민지야, 엄마가 해냈어.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정말요? 우리 이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응. 이제 민지 아플 때 바로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아직 첫 월급을 받지도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와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수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의 수지는 몰랐어요.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첫 출근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예뻐요. 민지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수지는 민지를 꽉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더 이상 병원비 걱정도 월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정호그룹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하게 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지야, 엄마 없는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엄마 첫 출근 화이팅. 민지의 응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모든 게 민지를 위해서였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첫날부터 늦으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일찍 나온 덕분에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정호그룹 건물이 보이자 어제와는 또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직장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인사팀 직원이 수진을 맞아주었어요. 이수진 씨죠? 첫 출근을 축하드려요.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에 회장님께 인사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수지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긴장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회장실 앞에 서니 손끝이 떨렸어요. 어제 면접 때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었죠. 이제 진짜 직장인으로서 첫 업무를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무언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앉으세요. 첫 업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사실 제게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어요.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첫 업무가 무엇일지 궁금했거든요.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찾아주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실종자 찾기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전단지 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이건 내 어릴 적 얼굴과 똑같은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단지 속 3살 정도 된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똑같은 눈썹, 똑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콧등의 작은 점까지. 회장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을 꿰뚫어 보듯 바라봤어요. 수진은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볼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게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장이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25년 전에 사라진 제 딸입니다. 그때 겨우 3살이었어요. 수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온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당시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회장의 목소리에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사라지신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그 이후로 25년 동안 찾고 있지만 어떤 단서도 없었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25년간 딸을 그리워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전단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혹시 머릿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이 스쳤어요. 자신의 3세 이전 기억이 없다는 것, 고아원에서 자란 것,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닮음까지. 특별히 신경 써서 찾아보세요. 이 아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딸이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애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전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수진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전단지를 보며 놀라는 모습, 떨리는 손, 당황하는 표정까지 모든 걸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자신의 사진을 본 적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정도는. 왜 그러시는지요?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와 많이 닮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장의 말에 수진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참고로 이 전단지는 25년 동안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해서 나이대별로. 그 말을 들으며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자료들은 모두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 사설탐정 연락처도 드릴게요. 회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25년간의 수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받으며 그 무게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일이었거든요. 이 일이
회장님께 정말 중요한 일이시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딸을 찾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의문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장실을 나선 수진은 복도에 서서 전단지를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면접에서 회장이 자신의 과거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첫 업무까지. 혹시 회장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단순한 우연일까요? 수지는 파일을 꽉 쥐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이제 이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운명적인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정우 회장은 수진이 나간 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25년 전 그날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3살 딸 수아와 함께 백화점에 갔던 그날. 아빠, 저기 예쁜 나비 있어요. 3살 수아가 작은 손으로 가리키며 깔깔 웃던 모습이 어제 일 같았어요. 회장은 딸을 위해 나비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수아가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작은 목에 걸어주니 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빠 고마워요. 나비처럼 날아갈래요. 수아가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던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차 키를 찾느라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에 딸이 사라졌습니다.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회장의 가슴이 다시 아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아왔거든요. 한편 수지는 자신의 자리에서 파일을 펼쳐놓고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25년간의 수사 자료는 정말 방대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명단, 입양 기록, 목격자 증언까지. 그 중에서 수진의 눈길을 끈 것은 실종 당일 수아가 입고 있던 옷차림이었어요. 분홍색 원피스, 흰색 가디건, 나비 모양 목걸이.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나비 목걸이. 자신이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고아원 원장님이 네가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유일한 단서.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나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나비가 매달려 있는 소박한 목걸이였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파일의 사진과 비교해보니 똑같았습니다. 수진은 더 자세히 자료를 살펴봤어요. 실종된 수아의 특징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 오른쪽 귀 뒤에 점, 코끝을 만지는 버릇. 수진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도. 더욱 놀라운 건 버릇이었어요. 수지는 생각할 때마다 코끝을 만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는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일치한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지는 민지를 데려와서 함께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했어요. 회사에서 가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당근을 먹을 때 코를 찡긋하는 표정이 파일에서 본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민지야, 너 당근 싫어하는구나?
네, 엄마. 이상한 맛이 나요. 민지가 말하면서 코끝을 만지는 모습까지 수진과 똑같은 버릇을 보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민지가 보라색을 유독 좋아한다는 점이었어요. 파일에 따르면 실종된 수아도 보라색을 가장 좋아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모든 게 유전일까요? 회장은 카페테리아에서 수진과 민지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이마, 눈썹, 입술 모양까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내를 닮은 부분도 있었지만 명확히 자신의 유전자도 보였어요. 특히 민지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회장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사진에서만 보던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있다니.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정말 눈앞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에 수지는 회장실로 중간 보고를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죠.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실종된 따님이 특별히 좋아하던 게 있나요? 음악을 좋아했어요.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민지도 음악과 그림을 유독 좋아했거든요. 5살인데도 리듬감이 뛰어나고 그림 솜씨도 또래보다 훨씬 좋았어요. 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지도 매일 밤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회장님, 혹시 실종 당일에 따님이 하고 있던 목걸이는 어떤 것이었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비 목걸이였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사준 거였는데 수아가 너무 좋아해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혹시 이런 목걸이였나요? 나비 목걸이를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확히 그때 사준 그 목걸이요. 이걸 어디서?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원장님이 처음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장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뒤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이 엔젤. 수아에게 사줄 때 특별히 새겨 넣었던 바로 그 글자였어요. 이 글자, 제가 직접 새겨 넣은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25년 동안 간직해온 목걸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DNA 검사를 해볼까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은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회장의 딸일까? 그렇다면 민지는 회장의 외손녀가 되는 거고, 상상만 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고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길 수도 있다니. 엄마, 오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를 보고 계속 웃으셨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네, 회사에 있던 멋진 할아버지요.
저한테 사탕도 주셨어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이 민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다니. 혹시 정말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진은 몰랐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이에요. 25년 전 진실을 묻어버렸던 사람들에게는 수진의 등장이 재앙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모든 게 밝혀지면 자신들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나비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예감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놀라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박미경은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명품 옷에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한 모습은 재벌가 부인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회장과 재혼한 후 줄곧 정호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날 오후 박미경은 남편을 만나러 회사에 왔어요. 평소처럼 회장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 앞을 지나다가 그녀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새로운 비서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옆모습을 본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수진이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 박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 전 그 아이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박미경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정호가에 들어왔을 때의 일들. 처음에는 3살짜리 수아가 예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딸만 바라보며 살았고 박미경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재산 상속이었어요. 회장이 수아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미경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만 없다면.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미경은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 나 좀 도와줘야겠어. 그날 밤 박미경이 김 여사를 불러서 말했어요. 김 여사는 오랫동안 정호가에서 일해온 관리인이었어요. 박미경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돈 때문에 박미경에게 약점을 잡힌 상태였거든요. 부인, 정말로 그렇게 하시려고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 박미경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회장과 수아가 백화점에 가는 날을 미리 알아냈고 김 여사에게 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회를 봐. 회장님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날 김 여사는 정말로 백화점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회장이 차 키를 찾느라 고개를 돌린 그 짧은 순간 3살 수아의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김 여사가 떨며 물었어요. 멀리 떨어진 고아원에 버려.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박미경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그리고 김 여사는 수아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고아원 앞에 버렸습니다. 나비 목걸이를 한 채로. 그 후 25년 동안 박미경은 슬픔에 잠긴 남편을 위로하는 착한 아내를 연기해 왔어요. 수아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수아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야만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김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25년간 박미경과 함께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미경은 김 여사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었고 김 여사는 박미경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 우리 둘 다 끝장나는 거야. 박미경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박미경은 수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것도 하필 남편의 비서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뭔가 알고 온 거야. 박미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수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상태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회장과 가까워지면서 진실이 밝혀질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박미경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여사, 당장 회사로 와. 급한 일이 있어. 목소리에는 25년 만에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30분 후 김 여사가 회사에 도착했어요. 60대 초반의 김 여사는 오랫동안 정호가의 관리인으로 일해오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박미경이 김 여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수진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여자 봐. 김 여사가 수진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5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버린 그 아이가 분명했거든요. 부인, 설마 저 아이가. 맞아. 25년 전 그 아이야. 김 여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려고 했던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럼 이제 진정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박미경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수진이 정말로 모르는 상태인지 아니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지. 박미경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재산 문제였어요. 현재 정호그룹의 모든 주식과 재산은 회장 명의였지만 유언장에는 박미경이 상속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진짜 딸로 인정받으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혈육인 딸이 당연히 우선 상속권을 갖게 될 테니까요. 25년 동안 쌓아 올린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어. 박미경의 눈에는 냉혹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한번 손에 넣은 권력과 재산을 그냥 내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김 여사, 우리가 뭔가 해야겠어. 부인, 하지만 이제 와서 25년 전에도 해냈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박미경은 즉시 수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수진의 과거, 현재 상황, 회장과의 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해야 했거든요. 김 여사를 시켜서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어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회장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혹시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는지. 며칠 후 김 여사가 보고했어요. 부인, 큰일입니다. 회장님이 그 여자에게 25년 전 실종 자료를 모두 넘겨주셨어요. 박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회장이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목걸이도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박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비 목걸이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그 여자가 모든 걸 알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박미경의 눈에는 25년 전과 같은 냉혹함이 되살아났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영영 나타날 수 없도록. 김 여사가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공범이 된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인, 이번에는 아이도 있어요. 5살짜리.
그것도 함께 처리해. 훗날 문제가 될 수 있어. 박미경의 말에 김 여사는 소름이 돋았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이 여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박미경은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25년 전의 비밀이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수지는 이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25년 전 진실을 묻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진과 민지에게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위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수진은 회장과 함께 업무 회의를 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회장이 커피를 마실 때 컵을 들고 있는 손의 모양이 자신과 똑같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각도, 엄지를 올리는 위치까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수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회장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장도 같은 걸 눈치챘을 거예요. 수진이 보고서를 읽을 때 코끝을 만지는 버릇을 보면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딸 수아가 어릴 때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수진이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본 회장은 또 한 번 놀랐어요. 당근을 먹을 때 살짝 찡그리는 표정이 어린 시절 수아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주말에 수진이 민지를 데리고 회사에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급한 업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민지가 회장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회장이 나와서 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안녕, 민지야. 심심하지 않니? 안녕하세요. 전혀 안 심심해요. 여기 그림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민지가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5살 아이치고는 너무나 세련된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민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 네, 색칠하는 것도 좋아해요. 엄마가 보라색이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회장의 가슴이 쿵했어요. 수아도 보라색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고, 그때 회장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였는데 민지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일어섰어요. 이 음악 정말 좋아요. 발레하는 음악이죠? 민지가 자연스럽게 팔을 들어 올리며 간단한 발레 동작을 따라 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리듬감이 뛰어났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수아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춤을 추곤 했거든요. 같은 곡에 같은 반응까지. 민지야, 혹시 음악 배우고 싶니? 정말요?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민지의 대답에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아도 3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날 밤 회장은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25년 전 수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수아와 민지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을 깜빡일 때의 표정까지. 유전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였나요? 회장은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 은밀하게. 혹시 그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25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시각 박미경과 김 여사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는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김 여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회장님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DNA 검사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박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거든요. 그럼 우리도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그 여자의 신뢰도부터 떨어뜨려야 해. 회장님이 의심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박미경의 눈에는 위험한 계획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의 업무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거나 약속 시간이 갑자기 바뀌거나 컴퓨터 파일이 삭제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진도 자신의 실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서류를 잘못 관리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회장은 너그럽게 넘어가줬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비서 좀 이상하지 않아? 실수가 너무 많아.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수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정말 자신이 이 일에 맞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김 여사는 25년간 정오가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매우 교묘하게 수진을 괴롭혔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수진 씨, 회장님이 찾으세요. 거짓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 서류는 급하니까 먼저 처리하세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혼란을 주기도 했어요. 수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일이 너무 어려워. 엄마, 힘내세요. 민지가 도와줄게요. 5살 딸의 응원이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박미경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교묘하게 수진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줬어요. 새로운 비서분, 어떤 분이세요? 글쎄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 건지. 이런 식으로 은근히 수진에 대한 불신을 퍼뜨렸어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으면서도 의심을 사게 만드는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진은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업무 협조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맡은 일만큼은 끝까지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회장만은 수진을 계속 믿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수진을 지지했습니다. 수진 씨, 최근에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장의 말에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회장도 뭔가 눈치챈 걸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회장의 경고에 수진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수진이 회사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과 민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요? 수지는 민지를 꽉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수지는 몰랐어요. 박미경과 김 여사가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이제까지의 방해 공작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지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소극적인 방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회장의 수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김 여사,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어. 전문가들을 고용해. 박미경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25년 전처럼 직접 손을 더럽히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수진 주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미경이 고용한 전문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수진의 업무를 방해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바꿔치기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서 파일을 조작하는 식으로요. 수진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해외 투자자들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수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직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핵심 데이터가 모두 잘못된 수치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박미경이 고용한 사람들이 밤사이에 몰래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십억 원의 계약이 무산된 순간이었어요. 수진 씨, 사무실로 오세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 수진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동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경력도 없는 사람을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건지 알기나 할까? 수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업무 협조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아무도 함께 앉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는 걸까?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더욱 심각한 건 민지 주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린이집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민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저를 계속 봤어요. 민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누군가 민지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닐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걱정스럽다며 연락을 주었어요. 민지 엄마, 요즘 우리 어린이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과 민지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수지는 민지를 데리러 갈 때마다 주변을 경계했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수진을 괴롭혔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실수가 너무 잦다고. 김 여사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실 김 여사 자신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으면서도 마치 걱정해주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일이 너무 어려우신 건 아닐까요? 무리하지 마세요.
은근히 퇴사를 종용하는 말이었어요. 수지는 그 의도를 알아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미경은 회장과 수진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회장의 스케줄을 조작해서 수진과 만날 시간을 줄이거나 급한 일을 만들어서 방해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함께 가야 해요. 박미경이 거짓으로 약속을 만들어서 회장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회장이 수진과 시간을 보낼 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다른 비서들을 통해서 회장에게 수진의 부정적인 소식만 전달되도록 조작했어요. 회장님, 수진 씨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하네요. 업무 실수가 너무 잦아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회장도 점점 혼란스러워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수진을 믿고 싶었지만 계속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회사에 몰래 남아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사해 봤어요. 혹시 누군가 몰래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자신이 작업하지 않은 시간에 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있었고 낯선 접속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고 있었어. 수진은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출근해 보니 그 증거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밤사이에 또 몰래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박미경은 마침내 결정타를 준비했어요. 수진을 완전히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중요한 계약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계약서에 잘못된 조항이 들어가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발견되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수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했어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겠어요. 동료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미경이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민지를 데리러 가던 중 또다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손 꽉 잡고 빨리 걸어. 엄마, 왜요? 무서워요. 수진은 민지를 안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도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씨죠? 딸이 정말 예쁘네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회사를 그만두세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세요. 그러면 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진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민지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지를 꽉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진실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딸의 안전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위기가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회장이 이미 모든 걸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폭풍 전의 마지막 고요였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민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사직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 엄마, 큰일이에요. 민지가 사라졌어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바로 달려갔지만 민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보였나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민지를 태우고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젯밤 전화의 협박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1시간 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을 찾고 싶으면 혼자 와.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는 못 볼 거야. 제발 민지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간단해. 사직서를 내고 이 도시를 떠나는 거야. 영영 돌아오지 말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의 인연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민지만은 2시간 안에 사직서를 내. 그리고 오늘 밤 기차를 타고 떠나. 그러면 딸을 돌려보내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민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직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민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수진 씨,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누가 협박이라도.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인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회장은 즉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주변을 조사해 보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99.9% 일치합니다. 확실히 친부녀 관계가 맞아요.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25년 만에 정말로 딸을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직서를 내셨다고요?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박미경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보며 안도했어요. 드디어 성가신 존재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김 여사, 그 여자 짐 다 쌌어? 네, 부인. 오늘 밤 기차표도 끊어뒀어요. 좋아. 이제 영영 볼 일이 없겠네. 하지만 박미경은 몰랐어요. 회장이 이미 모든 걸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도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완전히 떠나면 풀어주지 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박미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할 거였어요. 사설탐정은 재빨리 수진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민지가 사라진 것도 알아냈고 CCTV 분석을 통해 납치범들의 차량까지 추적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수진 씨 딸이 납치됐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것 같아요. 지금 추적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5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악몽이 딸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야 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탐정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시작됐어요. CCTV 분석과 차량 추적을 통해 범인들의 은신처를 알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박미경이 있었어요. 25년 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부인, 경찰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여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박미경도 당황했어요.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일단 아이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과 회장이 함께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나와. 은신처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갔어요. 그 뒤로 회장도 급히 뛰어들었습니다. 민지야. 작은 방 안에서 떨고 있던 민지를 발견한 순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민지가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응, 할아버지야.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회장이 민지를 품에 안았어요. 외손녀를 처음 제대로 안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그들을 고용한 배우까지 모두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민지의 상태를 확인한 후 회장은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거든요. 수진 씨. 아니, 수아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갑자기 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정말 내 딸이야.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딸. 회장이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터져 나왔어요. 수아야, 내 딸. 회장이 수진을 꽉 안아주었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수진도 울면서 회장을 안았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정체, 그리워했던 가족을 마침내 찾은 거였어요. 응, 아빠야. 25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민지도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정말로 할아버지인 거예요? 응, 민지야. 정말 할아버지야. 세 사람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진짜 범인들을 처벌해야 했거든요. 박미경과 김 여사의 25년간 숨겨온 죄악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였어요. 진정한 정의와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박미경이 배후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25년 전 수아실종 사건의 진범도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김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25년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25년 전 박미경 부인이 저에게 시켰어요. 3살짜리 수아 양을 멀리 떨어진 고아원에 버리라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부인이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수아 양이 있으면 상속에서 밀려날까봐. 회장이 그 말을 듣고는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자신의 딸을 버린 장본인이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딸을 찾는다고 했던 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이 박미경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김 여사의 증언과 물증들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25년 전 계획을 세운 것도 최근 납치를 지시한 것도 모두 박미경의 소행이었거든요. 박미경, 당신은 유기, 납치교사,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5년간 누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이 사건은 곧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대기업 총수의 25년 실종 딸 극적 재회, 그리고 계모의 충격적인 범행까지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박미경과 김 여사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위와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5년간 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온 악독한 여인, 죄 없는 3살 아이를 버린 인면수심의 범죄자. 신문과 방송의 비난은 매우 거셌어요. 국민들의 분노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회장은 즉시 박미경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회수했습니다. 몇 달 후 열린 재판에서 박미경과 김 여사는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박미경은 유기, 납치교사,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도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판사는 선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순수한 아이를 이용해 25년간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미경은 마지막까지 불복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의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후였거든요. 회장과 수지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5년간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지는 호적을 정정했어요. 이제 다시 박수아라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진짜 정체성이었어요. 앞으로는 박수아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수아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회장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딸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민지도 새로운 성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민지도 박민지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와 같은 성이지. 와, 정말요? 저도 할아버지랑 같은 성이 되는 거예요? 민지가 신나게 박수를 쳤어요. 아이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수아와 민지는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어요. 반지하 곰팡이 냄새 나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어요. 예쁜 가구들과 많은 장난감들이 가득한 꿈 같은 방이었죠. 엄마, 정말 꿈인 것 같아요. 응, 민지야.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수아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회장은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서 민지의 건강을 체크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회장은 민지의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아이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는 최고의 선생님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민지야,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지?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며칠 후 집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민지가 처음 건반을 누르는 순간 집안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25년 전 수아도 이렇게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유전이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제가 연주하는 거예요. 민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25년간 딸을 잃은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있던 회장도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최고의 치료제였거든요. 회사 직원들도 회장의 변화에 놀랐어요. 회장님이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러게요. 웃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기는 처음이에요. 회장은 수아를 회사 경영에도 참여시켰어요. 딸에게 사업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수아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며 금세 적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할 수 있어. 회장의 격려에 수아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수아는 25년간 품어왔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혼자가 된 것인지 모든 답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25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맨 그 마음이.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를 찾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부녀는 서로를 꽉 안아주었어요. 25년간의 아픔이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이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박씨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민지가 제일 잘했겠네. 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에 회장과 수아가 함께 웃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행복이 제게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수아야.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박씨 가족에게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민지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행복이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이 행복을 평생 지켜나가겠다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며 들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이야기가 언제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